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경영의 신,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라 불리는 사람, 이나모리 가즈오가 지은 왜 일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김윤경 옮김,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삼성이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이라고 유명하게 된 책이기도 하지요. 이 책은 제가 소위 말하는 부자, 경영인, CEO, 능력 있는 사람들 혹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큰 회사를 이끄는 CEO가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긴 했었지만, 아니,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착한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느낌이 있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이나모리 가즈오.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CEO 중 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27세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벤처기업 교토세라믹을 창업해 연 매출 16조 원, 종업원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1984년에는 허를 찌르는 경영 전략으로 시장 독점 경쟁사를 물리치고 신생통신업체 다이니덴덴을 연 매출 5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다. 77세의 나이에 일본 수상의 간곡한 청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일본항공 회장 자리에 취임해 8개월 만에 24조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 세웠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아무런 홍보도 없이 묵직한 메시지만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일에 대한 관점을 전복시킨 이나모리 가즈오의 철학에 감화된 수많은 CEO가 사비로 책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직장인에게 뜨거운 화두를 던졌으며 2014년 삼성그룹 임직원 도서 바자회에서는 삼성물산 김신 전 대표가 소장 중인 왜 일하는가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간 삼성 임직원 최다 추천 도서, 새해가 되면 직원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는 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이 책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한국어판은 최신 개정판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소장 가치를 높였으며 번역을 손보고 윤문해 본문의 완성도를 더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 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의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90의 노경영자가 된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은 아닐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일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프롤로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정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확실한 지침도 찾아내지 못한 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환경 파괴 등 과거에는 경험한 적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내면의 의식과 가치관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었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맞아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며 더 철저히 지키고 키워야 할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은 넘쳐날 만큼 지천에 깔려 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한편 이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을 갉아먹고 고역이라 생각하고 취직도 하지 않은 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빈둥빈둥 세월을 보낸다. 왜 사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마지못해 일하기도 한다.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나 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일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마치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저녁 시간을 회사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상이 윤택해진 탓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아니, 이는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이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경영자로 살아오며 깨달은 일하는 이유와 일하는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바로 이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일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일 더 행복한 나를 꿈꾼다면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고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건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우리 삶을 덮쳐오기도 한다. 이런 역경과 불행의 사사건건 휘둘리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혹독한 운명을 이겨내고 삶을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일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젊었을 때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 우선 중학교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어린 시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하게 결핵을 앓았고 그래서 수업을 듣지 못한 날이 많았다. 병을 앓았음에도 무리하게 공부를 해 다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그런데다 전쟁으로 인해 집까지 불타버리고 말았다. 왜 나는 지독히도 운이 없을까? 10대 초반의 어린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늘 침울했다. 시련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대학 입시와 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가고 싶던 의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뒤 고향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공학부에 입학했다. 원치 않았던 학교와 학과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라야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필사적으로 공부했지만 취업 역시 쉽지 않았다. 모두가 이 정도면 틀림없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 구직 활동은 모조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고압 초자, 전선을 지지하고 절연하기 위해 철탑이나 전봇대에 설치하는 기구를 제조하는 회사 쇼후공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밀려오는 걸까?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23살이 되던 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암담한 심정에 사로잡힌 채 내 운명을 한탄했다. 내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렇게 가혹한 운명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 것 같은 내 인생을 단 한 가지 계기로 단박에 새로이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말끔히 씻긴 듯 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밖에 돌아가지 않았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내 삶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희망이 넘치는 나날로 바뀌어 갔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 일을 하며 상처받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신을 비하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이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고 말이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해보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와도 당당히 맞서 부딪혀보라. 그러면 분명 자신을 올가매던 고난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90년 인생 동안 직접 경험했고 영세한 기업이던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키워낸 비결이다. 부디 이 책을 읽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나모리 가즈오. 천년을 생각하며 집을 짓듯이. 왜 일하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가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그 한 가지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스님이 오랜 세월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 만큼 상당히 어렵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있다. 일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궁이나 사찰 건축을 총지휘하는 도편수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무려 60년 가까이 그 일에 인생을 바친 그 도편수의 말을 듣고 나는 크게 감동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무를 베거나 다듬을 때면 반드시 그 영혼이 내게 건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년된 나무를 사용할 거라면 이후로도 천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해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음속을 파고드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의 말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삶에 대한 겸허,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패질을 해 멋진 건물을 짓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도편수의 일이란 인생을 바친 소명이자 내면을 단련하는 수련이고 높은 인격을 수양하는 훈련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천년의 울림이었다. 그 도편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70살이 넘을 때까지 줄곧 궁이나 사찰을 짓는 몫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도편수로 성장했다. 천년을 살아온 나무처럼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며 훌륭한 인격을 키워냈기에 그토록 울림이 있고 연륜이 느껴지는 말을 진심에서 꺼낼 수 있었으리라. 나는 이 도편수처럼 평생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올곧게 갈고 닦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마주할 때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깨닫는다. 바로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들려주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가슴속에서 솟아난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그럴 때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라.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나이 어린 목수가 천년의 울림을 깨닫고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한 청년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교세라를 세웠음을. 생생히 그릴수록 꿈은 가까이 다가온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순간마다 목표한 지점을 계속 떠올리며 정진해야 한다. 이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교훈이다. 1984년에 나는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이니덴덴을 설립했다. 그때 내가 앞으로 휴대전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꺼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부정적인 반응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나는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게는 미래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제품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떻게 보급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가격과 크기로 시장에 유통될 것인지는 그 이미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뚜렷이 보였던 것이다. 나는 교사레아에서 반도체 부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둘러싼 기술의 혁신과 그 속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축적한 상태였다. 당시 숄더폰이라고 불리던 일본 최초의 휴대전화는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 크기가 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아 이 커다란 휴대전화를 구성하는 여러 전자회로를 반드시 반도체로 제작하면 휴대전화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작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라는 새로운 상품의 시장이 말도 못하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기에 계약금은 얼마가 될지, 매월 기본 요금은 얼마가 될지, 통화료는 얼마 정도가 될지 등 미래의 요금제 시스템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그때 내가 말했던 요금을 어느 임원이 수첩에 메모해 두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휴대전화 사업이 시작된 후 그 수첩을 펼쳐보았더니 실제로 책정된 요금 체계와 거의 같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목표 지점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린다는 의미다. 목표 지점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만 단순하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시뮬레이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되겠다.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 라는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절실한 소망으로 끌어올려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라. 성공의 이미지가 환히 눈앞에 보일 때까지 매진해야만 비로소 소망을 결실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저 생각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마침내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져 이미 실현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완성된 형태가 머릿속 혹은 눈앞에 극명하게 그려질 때까지 매진해야 한다. 흑백으로 보인다면 아직은 생각이 충분치 못하다는 증거다. 더욱 선명한 색채로 보일 때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라. 동기가 선하고 사심이 없는가? 1982년 나는 교세라의 경영 방침 발표회에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마음이 새로운 계획을 성공시킵니다. 오로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십시오. 고고하게, 강인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이 말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 나카무라 덴푸의 저서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새로운 계획을 실현하길 바란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한결같이 높은 기상으로 강렬하게 꿈을 그려야 하며, 그렇게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때 내가 이 경영 슬로건을 통해 직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인한 힘이 들어있으며 그 의지가 강렬하고 순수하고 한결같을수록 더 큰 힘이 발휘되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계획과 목표마저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마자
시장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날지도 몰라.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금세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미리 앞서 걱정하거나 마음에 일말의 불안과 걱정을 품기만 해도 마음이 지닌 강렬한 힘은 크게 약해져 결국 계획과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가고 만다. 새로운 계획을 이루려면 그 일에 열중하고 마음을 굳게 다져야 한다. 고 말한 2년 후에 나는 그 강렬한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증명해 보이고 많은 이들과 그 힘을 공유하기 위해 교세라를 모체로 해 새로운 통신사업체 다이니덴덴을 세워 통신사업에 뛰어들었다. 1984년 일본의 통신시장에 경쟁이 처음 도입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통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자 교세라 외에 두 기업, 이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이니덴덴은 다른 두 회사에 비해 기술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세라는 전기통신 사업을 한 경험이 없다. 또한 교세라에는 통신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다른 두 회사처럼 기존 철도 노선과 고속도로를 이용해 케이블을 끌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통신망을 독자적으로 개척해야 하고 그러려면 막대한 인프라부터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런 기반도 없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출발한 다이니덴덴이 영업 개시 직후부터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이는 다이니덴덴이 비록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다른 두 회사보다 뒤져 있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간절한 열망만큼은 더욱 강렬하고 순수했기 때문이다. 꺾이지 않는 열망만 있으면 기술이나 노하우는 나중에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 나는 통신 요금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국민들에게 공헌한다는 절실하고도 진실된 대의 명분을 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이니덴덴을 설립했다. 또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내 염원이 진실로 기계에 높고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 동기가 선하고 사심이 없는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다. 통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나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인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인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정말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사심 없는 선의에서인가? 이런 질문들을 몇 개월 동안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에 조금도 사심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통신사업에 진출했다. 당시 교세라는 도쿄에서 인지도가 낮은 데다 매출도 2,500억 엔밖에 되지 않는 지방의 일개 중견기업에 불과했다. 그런 회사가 매출이 몇 조 엔에 달하는 국책회사,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와 경쟁했으니 마치 창 하나만 들고 풍차에 달려든 돈키호테와 같은 꼴이었다. 하지만 나는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다. 인간의 전실한 염원이 지닌 놀라운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영국의 계몽사상가 제임스 알렌은 그의 책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기적인 사람이 패배를 두려워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수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발을 들여놓고 매우 쉽게 승리를 거머쥐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에너지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절히 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목표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교세라와 다인이 든든히 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라고 믿는다. 에필로그 내일을 여는 인생 방정식 인생과 일을 대하는 나의 가치관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생과 일은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 나는 중학교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 그리고 취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에서 뜻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입사한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고 아무런 지원도 없는 부서에 홀로 배치되었다. 그 후 처음 세운 회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장의 허름한 창고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능력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던 내가 파인 세라믹 분야에서 우뚝 선 것은 한 가지 생각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주위를 보면 일이나 인생에서 성공을 거듭해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들보다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늘 그들을 보며 왜 인생과 일에서 목표한 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 거기에는 뭔가 법칙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교세라를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나름대로 인생과 일은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이라는 인생 방정식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그 방정식에 따라 일에 전념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다행히 그 방정식은 꽤나 잘 들어맞았고 나는 교세라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다. 보다시피 이 방정식은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능력, 열의, 사고방식 등을 들고 있다. 먼저 능력은 선천적인 지능이나 운동신경 또는 건강 등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뜻한다. 우월한 재능을 타고났다면 인생의 출발점부터 큰 자산을 물려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능력은 각각의 의지와 책임과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이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이 능력을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매겨보라. 그리고 이 능력에 열의를 곱한다. 열의는 다른 말로 후천적인 노력이다. 이 역시 의욕이나 패기가 없는 사람부터 일에 대해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까지 그 개인차가 있고 능력과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0점까지 폭이 넓다. 다만 열의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선천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탓에 열의를 최대한 키우려고 노력했고 선천적인 재능을 열의로 대신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교세라를 창업하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의 몇 배에 달하는 노력을 하고 나서야 겨우 평균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며 밤낮 없이 일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두뇌도 우수한, 즉 능력이 90점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과신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열의는 30점 정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2700점이다. 내 재능은 기껏해야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니 능력은 60점 정도일 거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이 없는 만큼 그 대신 열심히 노력해보자 라고 열정을 다해 한결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경우 열의를 90점이라고 한다면 점수는 5,400점이 된다. 타고난 능력은 대단하지만 후천적인 열의가 부족한 사람에 비해 2배 뛰어난 것이다. 이 계산은 단순한 예를 소개한 것이지만 실제로 능력이 보잘것없어도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가. 여기에 사고방식을 곱해보라.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긍정적이므로 양의 사고방식을, 반대로 세상을 탓하고 남을 질투하며 열심히 살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음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정식이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의 사고방식을 지녔다면 인생과 일의 결과는 한층 더 높은 플러스 가치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열의가 높아도 인생이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열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생과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질주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60점의 능력과 90점의 열의를 가진 사람이 90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방정식의 점수는 무려 48만 6천 점이 나온다. 능력과 열의의 수치가 같더라도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라면, 즉 마이너스 1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방정식의 점수는 마이너스 5,400점이 되고 만다. 실제로 벤처기업 경영자들 중에는 일반인보다 우수한 능력과 넘치는 열의를 갖고 창업을 해 회사를 상장시켜 한순간에 거대한 부를 손에 거머쥐었지만 욕심이 부른 찰나의 실책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사라져간 이들도 적지 않다. 나는 이런 음의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확신한다. 행복을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사고방식을 바르게 하는 게 우선이다. 90여 년에 걸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앞선 인생 방정식을 삶을 사는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진리이자 더 좋은 인생길을 걷기 위해 항상 생각해야 하는 좌우명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소개하고 강조하고 싶다. 올바른 사고방식과 강한 열의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노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세상의 정면으로 도전하길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하면 당신의 인생에는 풍요로운 열매가 열리고 곧 놀라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습관처럼 출근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당신이 꿈꾸는 일과 삶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끝으로 이 책을 마칠까 한다.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은 이렇게 책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